이번 주 우리 염건영 교수님이 준비해 온 거 네. 보니까 이게 뭐야? 로렌조네. 로렌조 예. 제롬. 예. 길리아드. 로렌조 제롬 길리아드 예. 주니어. 예, 주니어. 캔사스 시티 스트링러. 예. 뭔 소리야 이게 스트링러가? 저도 처음에 교수님 이 사건 보면서 이게 좀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너? 있는 사람인데 이 나쁜 인간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찾다가 스트링러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나와. 스트링러가 뭔 소리야? 제가 교수님 헷갈리지 말라고 슬래시 LER 붙였잖아요. 스트링이 줄이잖아요. 줄. 네, 그래서 줄만을 사용해서 12명을 연쇄살인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교살범이네 우리말로 하면 교살범. 무조건 줄이나 이런 걸로 목을 다 이렇게 졸라서 살해했고 그 상태로 사체를 내버려둔 게 거의 희귀한 케이스래요 이게 또. 빨래줄 널어놓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스트링러라는 게 이제 그냥 은어로 나온 거죠. 뭐 저도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스트링을 사용한 사람. 스트링러. 네, 그래서 용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캔사스 시티에서 12명, 그러니까 한 명은 다른 오하이오 쪽인데, 저희가 그쪽 근처에서 계속 연쇄살인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갖고 이제 캔사스 시티 스트링러라고 이게 명칭이 붙여졌고요. 흑인인가요? 흑인같이 네, 보이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살인범 중에 흑인이 많지는 않죠. 퍼센테이지는. 백인이 압도적으로 높죠. 70% 이상. 예. 계속 제가 흑인을 좀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 이 용어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임이라고 해서 범죄 어떤 패션, 그러니까 약간 선정적이거나 좀 이렇게 관심 가는 쪽으로 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쇄살인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이제 미국 범죄학계에서 반성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흑인이 한 것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갖고 해야지 뭐 저 백인만 연쇄살인이냐.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죠. 그래요. 초창기에는 맞아요. 인종차별한다 해가지고 흑인들을 좀 집중 포커싱 해버리면 인종차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사실상 이 범죄학자들이 좀 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하지만 이제 사람 죽인 건 죽인 거니까. 그렇죠.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흑인, 백인, 히스패닉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나쁜 인간이 이제 잡혔을 때 너무 착한 아저씨로 주변에 평판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착한 아저씨. 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좀 됐던 사건입니다. 로렌조 제롬 길리아드 주니어. 예. 캔사스 시티의 이 교살자.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연쇄 교살자. 연쇄 교살자. 예. 뭐 시리어 킬러죠, 뭐 이것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염 교수님 가시죠, 뭐. 이 사람의 지금 살아간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로렌조 길리아드라고 많이 불리는데 정확한 이름은 로렌조 제롬 길리아드 주니어입니다. 제롬.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죠. 주니어니까. 그래서 1950년 나이 많지 않아요. 나이 안 맞네. 5월 24일에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그래서 캔사스시티. 예. 그래서 아버지 로렌조 길리아드 시니어죠.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아내인 로라 리 브라운. 사이에서 태어난 5자녀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5남매의 한 명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게, 좀 덩치가 좀 컸대요. 나중에는 뭐 덩치가 큰 걸로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 나이 큰 아이 있잖아요. 맞아. 조숙한 애들. 예. 그래서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진술이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형제들도 다 운동을 잘했대요. 덩어리가 있구나. 예, 그래서 형제들하고 이제 뭐 미식축구나 복싱 이런 것들 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운동부 활동을 했고요. 또래 아이들보다 이제 덩치가 컸기 때문에 주변에 자꾸 건들고 다녔나 봐요, 학생들을, 동료들을. 그래서 영어로 교수님 그 황소 같은 불리 그러면 욕 분리 하잖아요. 네, 분리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불량배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런 평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자꾸 친구를 때리니까 거기도 학폭위가 있잖아요, 교수님. 학폭이 있겠지. 네, 학폭위가 계속 개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한꺼번에 밀접이 돼서 이제 학교에서 퇴출당합니다. 잘린 거죠. 퇴교당한 게 그러니까 퇴학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조사상으로는 교수님 드롭아웃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학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학업 성적은 거의 학교를 공부를 안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를 걸석을 지멋대로 막 했고요. 잘릴 놈이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중에도 약한 애들만 골라고 때렸다. 악랄하게. 그러니까 이 비열한 거지. 예, 비열하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자꾸, 그러니까 키 작은 아이들이나 저학년 아이들 두들겨 패니까 너가 안 돼. 그래가지고. 비열한 새끼니까. 예, 10학년이니까 교수님 한 고등학교 1학년 중3쯤 되겠네요. 이때 이제 아웃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로렌조가 이제 레나 힐, 이게 18살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예, 그래서 레나 힐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갖고요, 교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68년 11월 20일 임신했대요. 그 부인 될 사람이. 그 임신을 해갖고 야 결혼하자 그러고 바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그런 뭐 연쇄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범죄성이 안 드러났는데 그냥 주먹질이나 하고 댕겼고.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똘끼가 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이런 경우 원래 결혼하면 똘끼가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걸로 교수님 많이 들었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이제 범죄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포획한 첫 번째 희생자로 첫 번째 부인으로 봐요. 얘 입장에서는 희생자의 한 반열이구나. 예, 죽이진 않았는데 부인이니까 그 뒤에 나오는데 교수님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랑 뭐 성관계 해줄 수 있는 여성이고 자기를 다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변태성을 키우면서 공격성이 이 첫 번째 부인을 만나면서 발현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레나 힐을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탈적인 성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FBI에서 분석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범행을 개시한 건 이제 1969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 뒤네요. 그러니까 사실 한 2달, 석 달 후죠. 그 전에 근데 저 통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 알고 있던 한 소녀를 심하게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강도강간이네. 예, 예, 맞아요, 강도강간이에요. 그 캔사스 시티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는데 강도상이에요. 예, 근데 이 당시도 우리나라 과거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성폭력 관련해서 이제 합의하면 친고죄 규정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기도 그랬나 봐요. 그랬었어요, 미국도. 예,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이제 합의를 하자. 미안하다, 합의하자 그랬더니 또 합의를 덜컥 해줬나 봐요.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예, 고소를 철회해갖고 당사자 합의로 초범 때 경찰에 잡혀갔을 때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인 1970년에 이때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이게 로렌조 사건은 아닌데 로렌조 아버지 있잖아요, 시니어. 노렌조 시니어. 네. 그러니까 얘 아버지죠. 강간죄를 저질러서 유죄를 받아요. 에이씨, 부전자전이구만. 얘가 20살 때. 부전자전이야. 네. 그리고 좀 세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구속돼버렸구만.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깜빵 가버리고요. 참나 이 부자가네. 그렇죠.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가족이 아주 웃겨요, 이 가족이. 그다음에 72년에 그러니까 22살 때네요, 그죠? 만으로. 경찰의 강간 혐의 수사가 또 시작이 돼요. 또 있었구나.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69년에 한 건이 있었고요. 72년에 강간으로 수사가 되는데 한 여성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구타 및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목을 졸라서 본인이 기절한 상태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신고했다. 이런 여성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캔사스에. 이게 걔예요? 로렌조예요? 그걸로 봐요. 용의자로 이제 올라가 있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 정확하게 얼굴은 모르고 흑인인데 좀 등치도 있고 힘셌다 막 이러니까 교수님 라인업이라고 아시잖아요. 라인업 과정이.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애들 다 잡아다가 쭉 일렬로 세워놓고 이제 찍어. 예. 원래 이제 경찰서 가면 예. 라이너실 아시죠? 예. 라이너실이 이쪽에서는 저 안쪽에 있는 사람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저 안에 있는 사람 다 보여요. 라이너실 이제 그 안쪽에 쭉 세워요. 연건영이 같이 생긴 사람을 한 5명 쭉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찍으세요. 누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찍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배열을 다시 똑같이 해요. 배열을 또 떼요. 그래서 누구 그러면 이쪽에 딱 그 찍게 라이너실 하거든요. 이제 우리 라인업 한다고 라인업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라인업을 해요. 했는데 흑인 같은 경우가 라인업이 상당히 어렵대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어렵대요. 흑인끼리도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피부색이 좀 이러니까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예, 특징도 이렇게 잡아내기가 좀 어렵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라인업을 여러 번 교수님 하신 대로 4-5번 섞어서 계속 섞어서 했겠죠. 예. 계속 로렌조를 지목한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본 거야, 그러면. 그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로렌조가 뒤에 계속 나오지만 이 변호인을 참 잘 썼대요.
미국은 변호사 뭐. 네, 변호사를 참 잘 써가지고 변호사가 앞에도 첫 번째 사건에서 합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빼줬잖아. 그것도 이제 변호사가 가서 이제 합의해라,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저 사람이 찝은 거는 그 로렌조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겨서 그런 거지. 뭐 진술에서 뭐 로렌조 관련된 뭐 특이사항이나 뭐 신체 구조나 이런 거 얘기한 거 없잖냐. 그냥 직접 증거 없다. 라인업에서만 저만 찍은 거지.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 그걸 공략을 한 거예요. 거기서 깨져버렸구나. 거기다 또 여성 입장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 들어가니까 변호사가 막 공략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렌조 측이. 그래서 당하죠. 당신 이 사람 맞아요? 당신 잘못은 위증이야. 사람 잡는 거야. 막 이러니까 여자가 쫄아갖고 이제 거기서 와닥다 한 거예요. 문제.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 여성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여기서 막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막을 수 있다고 교수님 똑같아요. 이 책 자료를 보면 여기서 만약에 좀 더 검찰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공격을 했으면 이 사건은 어떤 살인 미수구잖아요. 목을 그렇죠. 졸랐으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인 7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게 그 첫 번째 부인 있잖아요. 리나 헤일 있잖아요. 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이 새끼야 이 쓰레기가. 나쁜 놈이네 이거. 그래갖고 부인이 이때부터 이제 진술한 거예요. 뭐라고 진술했냐면 결혼 기간 동안 로렌조가 가혹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를 계속했다. 때리고 뭐 억지로 성관계하고 뭐 목 조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 힘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가 70년대니까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게 미국도 약했잖아요. 많이 약했죠.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벌금 내 이렇게 하고 아내하고 이제 강제 이혼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꾸라지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네요. 야, 이 새끼. 그다음에 1년 뒤입니다. 74년도에 2월입니다. 예. 이때 25세의 외국의 그러니까 익소틱 댄스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미국형 댄스가 아니고요. 뭐 발리나 이런 외국인 이런 약간 춤 있잖아요. 이거라는 무용수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가 돼요. 이때가 이제 24살 때네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댄서는 로렌조 사진을 보고 바로 범인으로 사진을 보고 이번에 지목을 했대요. 아, 그럼 정확하게 본 거야. 예. 딱 뭐 라인업도 필요 없고. 아, 그리고 이제 경찰도 이제 로렌조가 어느 정도 경찰 선상에 올라 있으니까 자료는 많이 있었겠다. 그렇죠. 그때 불려갔으니까 그죠? 사진 같은 것도 확보해서 많이 갖고 있고 예. 요 중에서 그거 한번 보세요 있나 예. 이럴 정도의 자료는 예. 있었겠다. 그래서 이걸 포토그래프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쫙 깔아놓고 수십 장 깔아놓고 이게 더 정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사진이 봤구나. 많으니까. 근데 그냥 찝은 거예요. 얘라고. 자료 있는 거요 중에 딱. 네, 얘라고 찝었는데 이때는 빼도 박도 못한 거라 찝어서. 이 새끼 이때 갔어야지. 그래야 또 강력한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아이씨. 그래갖고 이 변호사가 보면 교수님 들으시면 계속 열받으실 거예요. 그래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합의해요? 그 무용수한테 가서 야 우리 합의해줄게. 또 합의했구만. 제가 좀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합의를 한 거야. 고소치하를. 그래갖고 이게 이제 교수님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성폭력의 친고죄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게 로렌조 사건이거든요. 로렌조 사건이 그러네. 그러니까 또 석방 낸 거예요. 하기야 뭐 우리나라도 2014년입니까? 친고죄 없으니 예,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같은 해 또 벌어져요. 이제는 왜 얘가 이제는 근접해지네 날짜가. 간땡이가 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오니까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합의 보면 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수님 제가 하나만 삐껴간 얘기하면 이 로렌조를 버꾸라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법을 너무 알아가 법을 악용을 해갖고 뭐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 변호사 센 사람 사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와요.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법꾸라지처럼 나쁜 새끼들은 없어요. 예. 법을 악용하는 놈들은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 많아요. 지금 현재도. 많죠. 법꾸라지 새끼들. 네. 그래서 이 7월 사건도 똑같아요. 그래갖고 로렌조를 체포합니다 이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캔사스 시티 경찰청의 자료를 좀 보면 열받아 죽으려고 그래요. 로렌조. 그러겠네. 이거 속속 빠져나가니까 빼도 박도 못하면 합의해버리고. 예. 좀 약간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면 무혐의로 풀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겠네. 그래 체포를 했어요. 얘 옳거냐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13살의 여자아이랑 아동강간이구나. 이건 좀 세지. 아동강간. 이건 세지. 이건 그때도 애누리가 이건 합의해도 안 되지. 예, 이건 70년도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동강간으로 체포를 해요. 근데 이 아동 14살짜리 여자아이가 해필이면 로렌조의 친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 찍을 이유도 없네. 예.
그냥 정확하게 그냥 저 아저씨 내 친구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 경찰이 이제 그 피해자 아이의 진술을 듣고 너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로렌조 아저씨가 저를 유인해갖고요. 뭐 이래갖고 이렇게 성폭력을 했어요.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그걸로 구속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뭘 하냐면 사실은 제가 그 아저씨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간간에서 간음이 돼버렸구나. 예. 상호간에 합의한 성관계. 그렇지만 예. 미성년자 의제 간간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간음죄죠. 그렇지. 의제 강간까지는 아니고 미성년자 간음으로 봐야죠. 교수님 법률 용어로. 그래갖고 기소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동 강간은요. 이건 뭐 이때도 미국에서 10년 이상 12년 두드려 맞는 사건인데. 아동 강간으로 안 간 거 아니냐. 예, 미성년자 간음한 걸로 미성년자 간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조사 리포트한 그 리포터들 있잖아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또 수작질 해갖고 그쪽 아이하고 얘기해서 사실은 네가 장난친 거네, 이거. 저 아저씨 사랑했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갔구나. 예, 9개월 실형을 삽니다. 아이씨. 말도 안 되죠. 이 새끼는 범죄자로 자꾸 키워졌네. 예, 그러니까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는 표현도 좀 나와요. 일부에서는 만들어 버렸네. 예, 이걸 분명히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제어를 못 하고 계속 피해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9개월 살고 나왔잖아요, 교수님. 그렇지. 바로 결혼을 해요. 나오자마자.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한테도 바로 공격적인 모드로 바뀐 거예요. 뭐 목 조르고 가학적 성행위하고 막 이러니까 부인도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둘째 부인이. 그래갖고 이혼했고요.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또 세 번째 결혼을 해요. 아이씨 이런 놈한테 이렇게 여자도 잘 붙어? 뭐가 있나 보죠. 그까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건 기록이 없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삶을 사는데 한 젊은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1979년도에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 커플이 있었대요. 20대 초반의 커플이 있었는데 결혼할 사이였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 이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 만약에 너 신고하면 네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내가 찢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고 둘이 이제 동시에 합의해갖고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유죄를 보고 검찰이 기소까지는 했는데요. 1980년 9월에 증거 부족으로 배심원 판결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또 빠져나가? 예. 그게 나 이거 신기해 죽겠어. 대단하잖아요. 이거 처음 보시죠, 이런 날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새끼 그동안에 전력만 봐도 이 새끼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나쁜 놈인데 이거. 그러니까 변호사 이 경우는 엄청 센 사람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명이 이제 두 커플이 같이 진술하면서 신고를 해갖고 한 거고 검사가 이번에는 옳거나 이번에는 내가 처벌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방검사가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황당한 건 뭐냐면 이 배심원 판결에서 저희는 무죄로 봅니다. 네, 뭐 증거도 없고 저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 유지가 됩니까? 엄한 사람 때려잡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배심원들한테 어필한 거네 그냥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어리 코어디네이터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법제도에서 그 암묵적으로 그 비리 집단으로 보이는 게 주어리 코어디네이터라고 맞아요. 있는데 아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변호사 밑에서 그 배심원들을 로비하는 로비스트 집단이 있다며요. 전문가들이. 그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가 그런 것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써가지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인간. 야, 이거 교활하네 이거. 네. 그리고 몇 달 뒤인 셋째 부인에 대한 상습 및 중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는데 역시 강제 이혼하고 벌금만 내는 조건으로 또 법원에서 내보내줍니다. 이건 내가 보니까 사법 시스템이 키운 낭만이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로렌조가 캔사스시티 법 쪽에 뭔가 끝발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게 쏙쏙쏙 빠져나간다? 전부 다 수법 범죄인데. 네. 그러니까 교수님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리고 1982년 2월에 두 번째 부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하고 이혼했잖아요.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대상으로 공격을 해갖고 했는데 전처에 앞니를 부러뜨린 구타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곳 있잖아요. 얼음 송곳으로 전체 손을 찔렀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으면 되게 센 거잖아요. 그래서 3급 폭행 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는데 또 법원에서 집행유예 때려요. 이 새끼 뭐 있어 이거? 그죠?
이거 그동안의 이 전력 같은 거 봐도 이거 아내 3명을 3번 결혼하면서 계속 때려갖고 강제 이혼 나오고 벌금 낸 놈이 아니고 그럼 전과가 누적돼 있을 텐데 헤어진 전처까지 두들겨 패고 얼음 송곳으로 손질렀다면 이거 중기 사용한 건데 이것도 교수님 이게 집행유예 받는다? 뭐냐면 손이 찔렸는데 이것도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되게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손을 굳이 얼음송으로 찌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거는 몸을 찔러려다가 방어하다가 방어하다 찔린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와요. 야 그런데도 이게 집행유예로 끝나요? 근데도 3급 폭행으로 해갖고 집행유예로? 기소가 됐잖아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이게 계속 이상한 거예요 이 꼬라지가. 그 다음에 이제 1981년 11월에 뭘 훔쳤대요. 네, 절도로 체포했는데 또 황당한 게 3,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또 나와요. 나참. 이 새끼 이제 뭐 폭행 강간해서 이제 도둑질까지 하기 시작. 이제 막 진화하는구만. 예, 근데 얘가요 킬러한테 걸린 거예요. 킬러? 예. 왜 그러냐? 이게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 미주리주나 이런 지역 이런 데 주 단위에서는 그 법무부가 따로 있잖아요. 주 법무부가 있는데 주 법무부에서도 캔사스시티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사고를 계속 친다. 이게 왜 그러면 법무부에서 아시겠지만 경찰도 관할하고 경찰도 교정도 관할하고 보호관찰도 이렇게 관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측에서 그 주 이제 법무부에 이런 통보 왔대요. 이런 희한한 애가 있는데 이거 우리 선에선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왜 잡아 넣었다면 계속 뭐 미꾸라지 같이 막 쏙쏙 빠져나가. 보석에 집행유예 합의에 다 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호관찰국에서 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딱 여기 쳐다보고. 예. 그래서 아까 교수님 보석금 내고 나온 게 어쨌든 보석 내고 나와도 이제 뭐 보호관찰이잖아요 지금 보석금 내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감시하고 있겠지. 그렇죠. 이게 딱 감시하고 따버린 거예요. 감시 규정 위반했구나. 예, 그래서 보호관찰 규정 위반. 그걸로 엮어버렸구나.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실형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엄한 데서 해결책이 나온 거죠. 집행유예 4년 받은 거 이제 징역 4년에 뭐 집행유예 뭐 5년 하면 이제 그 보호관찰 규정 지키지 않은 걸로 하고 다시 잡아놔 버리면 4년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보통 더블로 때렸나 봐요 이때. 그러니까 징역 한 2년짜리 받다가 보석금 내고 튀어나왔는데 뭐 가지 말란 데 갖고 막 이랬겠죠. 그걸 이제 눈여겨 보고 있었구만. 예, 프로베이션 오피서인데 딱 걸린 거예요. 잘했네. 알겠다 이 새끼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얘가 교도소를 제대로 간 게 9개월짜리 제끼고요. 최초로 간 게 보호관찰법 위반이에요. 4년이네. 예, 보호관찰법 위반. 그래서 4년을 맞은 거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때 또 이제 가족이 사고를 쳐요. 무슨 사고를 치냐면 여동생 아까 5남매라고 그랬잖아요. 5남매. 여동생 중에 패트리샤 디 딕슨 이제 결혼해서 딕슨이라는 이름 쓰는 것 같은데 이 여성이 성매매 고객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 혐의로. 이 집안은 이거. 예, 친여동생이에요. 11년 선고 받고요. 얘도 또 성매매 그러니까 연쇄살인 아니냐 그래갖고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해요. 뭐야 아버지도 강간해가지고 교도소 가고 이놈도 그러고 얘 또 여동생도 고객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 가고.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혐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딕슨이라는 성매매 여성이죠 여동생 만나갖고 했던 고객 중에 몇 명 죽었나 봐요. 미치겠다. 정체불명의 사유로 죽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건은 이제 이 실형을 선고받아요. 11년을 받았는데 그 뒤에 거는 기록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거는 뭐 유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요. 83년 1월 10일에 그 법원 명령으로 가석방이 돼요. 이것도 또 가석방이 돼요, 또 이게. 그러고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 폭발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누굴 또 위협했나 봐요. 누구 죽인다고. 이건 세게 처벌받았대요. 예, 그래갖고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캔사스주 와이안도테 카운티에서 체포됐고요. 카운티 지역에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85년 말에 다시 석방이 돼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로렌조가 가석방 된 겁니다. 83년 1월 10일에 4년 받았다가 나와가지고 가석방으로 나온 거죠. 나와서 폭발물 들고 설치다가 교도소를 다시 빠꾸고 교도소 들어갑니다. 뺏겼고 그리고 85년에 다시 나와요. 석방돼요. 석방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 삶을 살아가요. 정상적으로. 뭐랬냐?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 차량 정비부에서 일하셨대요. 그 회사가 있는데 데펜보 폐기물 처리 업체, 데펜보 디스포설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그 지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 지역의 시 전체 있잖아요. 쓰레기를 다 위탁 처리하는 있잖아요. 큰 기업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처리원 있잖아요. 쓰레기 처리원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요. 그럼 잘 살았어야지 새끼. 예,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래요. 그리고 87년 12월 23일에
36세의 쉴라 잉골드라는 여성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이 회사에 다니면서요. 저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해서 약 2년 잘 댕기다가. 예. 그래서 그 로렌조의 그 혈액하고요 이런 샘플은 가지고 이때 DNA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혈액 샘플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증거로 인정하려고 이제 해서 이제 자우자 혈액하고 그때 초기의 DNA 있잖아요. 기법으로 좀 비슷한 것 같다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 하냐 아직까지는 이 기법이 유죄를 확정하기에는 이게 좀 약하다. 염기서열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갖고 또 석방이 됩니다. 법원이 키우는구만. 예.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이 로렌조는 네 번째 결혼합니다. 아유 무슨 쓰레기가 결혼을 2번씩 하냐. 네. 아우. 그래서 이때 91년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쓰레기 처리 회사 있잖아요. 감독관 슈퍼바이저로 승진해요. 이사급으로. 아유, 미국 사회는 이게 가능한가 이런. 일을 되게 열심히 했대요. 네. 그래갖고 그 캔자스가 좀 크잖아요. 시티 큰데 거기 모든 지역에 있는 청소원들하고 그 차량하고요 전체를 통할하는 완전 저 야전 책임자가 된대요. 이때부터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다가 96년 7월 한 5년 지나서죠. 이때 이웃이었던 한 여성이 1995년 9월, 그러니까 96년 7월에 신고가 됐는데 1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1995년 9월에 로렌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1년 전 사건이라고 해서 96년 7월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 피해 여성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술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흘렀다 이거. 예. 1년 뒤에 신고를 해보니까 이꼴 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3년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쓰레기 청소 회사에 들어가서 그 감독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별게 없어요. 큰 게 없고 계속 그냥 그 지역에서 좀 잘 사는 사람이고 월급쟁이지만 그 지역의 착한 아저씨로 계속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살인 사건을 좀 봐야죠. 이거 엄청. 근데 이게 이제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유죄는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20건 터진 것 같은데 7건 유죄다 이런 식이잖아요. 미국 거는 그러네. 얘도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얘도 그래요. 그래갖고 일단 몇 명만 말씀드릴게요. 스테이시엘 스와포드라고 해서 당시 17세였는데 1977년 4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게 목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신은 일주일 뒤 공터에서 발견됐는데 지식사로 사인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도와줄 가족도 없는 불우한 소녀로 파악이 됐고요.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 도시 출신인데 캔자스시가 크니까 일로 이주 왔다가 변을 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범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웰돌린 키진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15세예요. 아이고 어린애들만 이렇게. 예,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합니다. 1980년 1월 22일 날 그웬돌린이 사라졌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다음 날인 1980년 1월 23일 날 목이 졸려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똑같이요. 근데 목과 손목에 철사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요. 어린 나이지만 성매매를 하고 당시에 다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2년도에 마가리 제이 밀러라는 17세 여성인데 뭐야 17살짜리. 예, 이 여성도 1980년 5월 9일 날 목이 졸린 상황 시신으로 또 발견됐고요. 성매매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가족하고는 거의 연락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고 성매매 여성이고 이게 두 개가 공통점이네. 네. 그리고 이제 캐서린 앤 벨이라고 해서 86년도입니다. 그래서 4년 지나서인데 34세입니다. 나이가 제가 믿고요. 버려진 건물 안에서 또 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목에 스타킹으로 감겨갖고 이제 사망한 걸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 여성만 유일하게 피해 여성 중에 성매매 여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대요. 약간 정신분열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끔 가출을 하잖아요. 하면 노숙자들하고 막 지내고 그랬는데 뭐 성매매는 아니고요. 근데 이 여성은 잘못 걸려갖고 이렇게 살해당한 걸 보이고요. 80년 또 같은 해입니다. 저기 8월 16일에 공원에서 또 여성이 하나 발견이 돼요. 목 졸린 채? 예, 8월 16일 날. 그래가지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23세인데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미혼모였고요. 근데 그 지역의 명문대학의 MBA 과정을 다니고 있었어요. 경영대학원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 둘에다가 미혼모에다가 대학원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성매매를 했는데 나갔다가 이제 수건으로 목이 감겨갖고 시체로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해입니다. 이때 미친 듯이에요. 그래가지고 86년 11월 27일인데 앞에 사건보다 한 3, 4개월 지나서죠. 교회 또 옆에 수풀에서요. 홀딱 다 벗고요. 목이 졸린 여성 시체가 또 발견돼요. 데보라 수 블레벤스라는 여성인데 32세고요. 이성이 또 발견됐고 그 다음에 87년도 4월에는 앤 반스라는 여성 36인데요. 이 여성도 도심 근교에서 목이 졸린 채로 무용수였는데 예, 또 성매매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87년도 1년 넘어 또 같은 해인데요. 켈리 A 포드라는 여성인데 20살이에요. 역시 또 목이 졸려서 발견이 됩니다. 도심 근처에 약간 절벽 근처에서 나체 상태로 다 벗겨진 상태로 목이 졸려서 발견됐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대요. 아, 성매매 여성. 상습 성매매로 계속 경찰서 들락날락한 거예요. 거의 성매매 여성들을 죽이네. 예. 그리고 87년대는 안젤라 메이유라는 19살짜리입니다. 이 여성인데 도로변에서 이제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목졸림 사례 발견됐고요. 역시 성매매죠? 예, 또 성매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히치하이킹하면서 성매매하는 녀석이고요. 87년 11월에는 쉴라 잉골드, 이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잉골드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저기 혈액 샘플로 조사받았다 했잖아요. 이 사건입니다. 자동차 정비소 근처에 버려진 폐차 있잖아요. 승합차 안에서 목이 졸릴 때 발견이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졸림사.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 그 다음 12월, 한 달 뒤인데요. 칼라인 르네 히브스라고 해서 30살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나체 상태로 목이 졸린 채 또 발견이 되고요. 성매매는요? 또 성매매입니다. 아, 전문적인 성매매. 불러드리기 편하니까 그랬구나. 네. 그러다가 교수님 이제 휴직이가 옵니다. 연쇄살인에. 87년 12월 19일까지 했고. 예. 그 다음에 발견이 93년이거든요. 꽤 쉬네. 한 5년 쉬네. 예.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휴직이 갖고 온다고. 이때 옵니다. 이때 이제 지도 위기를 느꼈나 봐요. 왜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막 미친 듯이 하고 이때부터 아까 캔사스시티 스트링러, 이게 스트링러 있잖아요. 이게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니까 야, 이거 너 더 하다 잡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 입장에서도 야, 이 정도면 이게 어디 잠수 탔거나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갑자기 93년에 터져가지고 또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코니 린 루터라는 여성인데 29살이고요. 이게 또 겨울이다 보니까 눈더미 안에서 발견돼요. 눈이 녹으면서 거기서 사람이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이 올가미로 목을 묶여가지고 전부 교살이네 현재까지. 네. 그러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가 이제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확인된 건데, 나중에 이제, 이 로렌조가 체포된 이후에 추가 기소가 돼요. 사건이 새로 드러난 게 있는데, 이건 교수님 그 DNA 기술이 80년대 말부터 이제 적용되기 시작해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막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요. 2006년 같으면 어느 정도 미국은 테스크. 예. 그래서 그 이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증거 자료 중에 혹시라도 이 로렌조랑 관련이 있는가 해서 이제 미제 콜드 케이스 팀이 계속 이걸 하다가 DNA로 대조했구나. 네, 89년 사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가 크루거라는 여성이에요. 수건으로 목이 졸린 채 발견됐는데 이 크루거 같은 경우는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계나 오스트리아계 같잖아요.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이민자예요. 이민자로 와서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성매매하고 관련성은 나오진 않았대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제 DNA 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로렌조의 범인으로 확정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인으로 유력하다고 보이지만 기소가 안 된 사건이 있었는데 87년에 일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폴라 데이비스라는 21살 여성이 오하이오입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버려졌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목졸림 살인이나 사체에 놓여진 어떤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로렌조가 한 걸로 보이지만 지역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연관성이 좀 어려갖고 기소를 포기한 이런 사건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보면 교수님 아시겠지만 목 졸라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를 잘 안 하거나 가족들이 신경을 안 쓰는 성매매 여성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어린애들이부터. 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성매매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럽니다. 이게 어떻게 연구가 되냐? 이 검거가 신기하게 됩니다. 2001년에 교수님 캔사스시 경찰국이 진짜 열이 받았잖아요. 열이 받아갖고 어떻게 했냐?
연방정부에다가 야 우리 DNA 센터 좀 만들게 너네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콜드 케이스가 우리 그 사실은 이 스트링러 사건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대요. 왜 유전자 확보는 그 피해자 관련된 가해자 유전자는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정식적으로 연구원들을 투입해갖고 포렌식 전문가를 동원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만 달러의 연방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온 거예요. 예, 와가지고 전문 수사센터를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생화학 연구하는 사람이나 뭐 생물학이나 이런 막 연구원들 뽑은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2004년 그때 만들어진 5월에 콜드 케이스 수사팀이 12건의 여성 관련 미제 사건 혈행과 유전자 관련 자료를요 전부 다 갖다 준 거예요 센터에다가. 그동안 이제 미제로 남아 있는 거. 예. 그래서 했는데 그 중에 6건이 짜잔하고 나온 거예요. 12건 중에. 네. 그게 누구랑 왔냐? 아까 얘기한 로렌조 있잖아요. DNA가 일치해. 예, 로렌조랑 12건 중에 6건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라 인골드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인골드 사건 때 혈액 샘플 다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일단 6건은 정확하게 로렌조랑 일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많아져. 그래갖고 경찰이 한 5일 정도를 따라다녔대요. 얘를. 예, 이미 나왔고요. DNA 유전자는 나왔고 얘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했는데 극도로 아주 그냥 평범하게 살고 또 아주 선한 그 쓰레기 그 대형 쓰레기 청소회사에 감독관으로 있으니까 처음에 그랬대요. 야, 이게 얘가 맞나 싶기도 했대요. 근데 어쨌든 걔가 이제 한 거로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로렌조를 2004년 4월 16일에 바로 체포를 해버려요. 체포해가지고 1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아까 12건 있잖아요. 아까 앞에 다뤘던 거. 예, 싹 기소를 합니다. 했는데 당시에 이제 벤츠를 2대나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명의에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 중역으로 잘 살고 있었고 주변에 친절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사회봉사도 했대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말이 돼 걔가 무슨 12명의 여자를 죽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좀 시끄러운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2004년 4월 16일 체포가 됐잖아요, 교수님. 근데 이제 재판이 2007년에 열려요. 그럼 12건으로 기소한 거네? 예, 그러니까 체포는 2004년에 됐는데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린 건 2007년입니다. 3년의 갭이 있죠. 그 왜 그랬냐? 계속 기소를 하려는데 아까 6건은 6건인데 보강수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조사해갖고 이거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래 걸려요 이런 거. 엉꾸엉꾸 하다 보니까 3년이랑 얘가 이제 교도소에 대기를 탄 거죠. 진짜 계속 수사해가지고 갖다 붙일 테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얘 그 변호사 쓰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뭐냐? 변호사를 여러 명을 사요. 아, 예. 변호인 단을 구성했구만. 변호인 단. 로열스라고 나와요. 로열스. 로열스. S. 이 변호인단이 검찰에 간 거예요. 검찰에 가갖고 거기 검찰국장하고 협상을 한대요. 뭐냐? 야, 우리가 인정하면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인정하고 안 하고 뭔 관계야 그랬더니 그거 눈엔 유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시원하게 뿌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는데 붙닥자마자 배심원을 좀 빼면 안 될까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플리바겐이 있네. 예. 배심원을 빼달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종신형으로 선고해줘. 우리가 7건 인정할게. 사형만 해주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변호사하고 얘기해갖고 사형을 피하려고 7건을 인정할 테니 나의 사형을 면하게 해주고 혹시라도 배심원들 아시잖아요. 열받으면 사형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심원을 뺀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겁니다. 이 검찰을 받아들여요. 왜 그러면 일단은 저기 7건을 오케이 시원하게 얘기를 하니까 12건 인정 반대라 뭐 7건 받으나 이 새끼 처리할 수는 있지. 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가 억울하잖아. 네, 어쨌든 교수님 이제 중요한 게 그래갖고 이제 DNA 있잖아요. 이걸 기본으로 해갖고 맞췄고요. 맞췄고 거기서 로렌조가 나 이거 범행한 거 맞아요. 나 맞으니까 나 그냥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그냥 딱 10일 정도 걸렸대요. 길게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7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베리, 켈리, 반스, 포드, 잉골드, 히브스를 살해한 6건을
법원이 인정을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7건이 기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액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메이유라는 여성이요. 정액이 발견이 아니라 머리카락은 나왔는데 이 당시 유전자 기술이 머리카락 안에까지 막 파가지고 DNA 못 예, 이것까지는 이게 기술이 안 됐대요. 그럼 6명이면 저 플리바게닝 받아주지 말고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지 검찰에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셌나 보죠 거기도. 아이씨. 변호인 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땐 또 돈도 많았잖아요. 화딱지나네 이거. 네, 연봉이 꽤 셌나 봐요. 이런 새끼는 뭐 플리바게닝 받아줘. 그 6건으로 해도 사형감이구만. 네, 원래는 사형인데. 12건으로 받는데 그 중에서 7건 인정한다고 해서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야? 네. 그럼 안 받아주고 사형해버렸어야 되는데 몇 명 죽인가라도 입증해서. 그렇죠. 그래갖고 교수님 미주리, 그러니까 웨스턴 미주리 주립교도소 있어요. 센데인데 여기 이제 재판받는 동안에 거기다가 이제 가석방놈 종신이 돼갖고 중교도소입니다. 그 크로스로드 주립교도소라고 일로 이송이 돼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아씨 이건 좀 그렇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중에 그러니까 그 삶의 과정에서 이제 그 자기 인생의 변곡점하고 연쇄살인하고 보통 관계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관계 없어요. 그러네 뭐. 그냥 걸리는 족족 있잖아요. 나 오늘 좀 하나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내용이 부인 4명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4번째 부인은 좀 빠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전부 다 공격적인 성관계 내지는 모골조림이나 이런 그 공격적인 것들 있잖아요. 죽이진 않았지만 과학적인 성관계하는 네. 이게 전조 증상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당시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봐서 경미하게 처벌한 게 이게 이를 키우지 않았냐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캔사스시 경찰국도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은 게 미주리 주경찰하고요. 이런 피해 여성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 성매매 여성이나 다 성매매고요. 대부분이 가족들이 전혀 연락이 안 되는 두절된 상태의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아예 본부를 설치해 갖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완전 미제 사건을 해 갖고 집중력 형사를 투입했어야 됐는데 아까 전에도 한 사건 몇 개 있었잖아요. 아니면 말고 뭐 이건 뭐 유족들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이런 사건이 이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장 황당한 건데 이 친구가 그 가족들이 막 아버지도 막 살인도 저지르고 막 저기 여동생도 살인도 저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가족 간에 그 지금은 관리가 되는데 가족 전체가 이제 이런 그 마약 범죄나 이 범죄 패밀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가 되는 데도 있었대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는 여동생도 연쇄살인으로 보이는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놓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인간이 나중에 이제 연쇄살인만을 살인범들하고 미국 법무부에 허가를 받아갔고요. 인터뷰라는 미국 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영국에 기자가 있었는데 이 미친 새끼가 뭐라냐면 그거 다 찍혀갖고 TV에 나갔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나는 저기 법원에서 하도 뭐라고 지랄지랄하고 검사가 지랄지랄하니까 유죄 인정을 하긴 했는데 난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DNA가 나왔는데도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방송에 나간 거예요. BBC부터 이제 영국에 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냐고. 그래갖고 저기 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했냐 이런 놈 사형을 시켜야지 저렇게 뻔뻔한데 그래서 이 공분을 일으킨 지금 사례입니다. 근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대요. 이 새끼는 내가 볼 때는 사법제도가 만든 연쇄살인범이에요. 교수님 그렇게 분석하시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이거는. 네.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미꾸라지가. 그리고 아마 경찰에서 얘가 아까 스트링어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링어 같으면 묶는 방법도 같거든요. 매듭을 하는 거 유사하고 그래서 아마 수법 연구도 해가지고 경찰이 맞췄을 것 같은데. 네, 묶는 방법도 동일했대요. 강도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요. 아니 그럼 7건 뭐하러 12건을 그 수사당국에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건만 입증해도 이 새끼 넥타이 공장 보낼 수 있는데
7건 풀어주는 조건으로 저 분리방해링 하나 해가지고 결국 또 법정에서 증거 부족해갖고 이 6건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수사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 계속 당했잖아요. 거의 성매매 여성. 그래서 캔자스시 경찰국에서 형사팀 중에 이걸 잡겠다고 의지를 불사하는 형사가 몇 명씩 있었대요. 다 있겠죠. 뭐 경찰이랑 다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실수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성매매 여성하고 자주 접근을 하는 상습적인 성매수 전과자 있잖아요. 이들이나 폭력 전과가 많은 사람을 집중으로 해서 이제 포커스를 잡아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로렌조가 좀 빠져나갔다는 부분. 이게 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로렌조가 이걸 벗어날 목적으로 유부남으로 가장을 해서 살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뭐 회사에서는 위치 딱 잡고 있고. 네, 왜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혼한 사람 저런 가정 있는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르겠냐 이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새끼는 나름대로 이게 방어막이야. 예, 그래서 4번을 계속 이혼하고 결혼한 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나쁜 놈이에요. 야, 이런 놈이 지금 살아있다니 참 이것도. 노렌조 제롬 길리아드 주니어. 예. 캔사스시티 스트링어. 그 얼굴도 봐도 선하게 생겼잖아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예,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래요. 아이고 오늘도 또 미국의 연살인범만 다 연구해도 책 몇 권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면 이 말만 할게요, 교수님. 연쇄살인 그렇게 잘 잡는 게 미국 같잖아요. 가장 못 잡네. 이게 지금 사법제도가 다 벌려놓은 거야, 이 꼬라지를. 사법제도도 사법제도고 저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하는. 예, 그래서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이렇게 봐도 4-5번에 그러면 장기 형량을 복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 다 빠져나가 나오고 나자마자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예, 오늘 외국의 연살인범 그 시리즈죠. 네. 염 교수님 조사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